마케팅이란 주제로 강의를 준비했는데, 제가 나름대로 엠보임이라는 컨텐츠를 꾸준히 이렇게 한 10년 이상 해오면서, 정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의 마케팅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경험과 또 지금도 여전히 마케팅에 대한 부분은 계속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잘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좀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까 모르겠지만, 엠보임 마케팅을 전국에서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고 계신데,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겁니다. 마케팅에 대한 고민을 얼마큼 하실까, 과연. 이제 본사, 이제 엠보임이라는 컨텐츠를 제공해주는 본사의 역할이 있고, 또 그거를 유통하는 우리 회원들은 또 우리의 역할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의 역할 중에 하나가 마케팅인데, 우리가 본사, 이 엠보임에 마케팅의 영역까지 많이 의지를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약간의 소신발언처럼 하는 건데요. 마케팅에 대한 고민은 사실 우리 회원들이 가장 열심히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걸 얼마큼 고민하고 펼쳐나가느냐의 역량이 결국엔 저희 회원들의 어떤 역량에 달려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가, 저도 이런 본사 강의 여러 번 많이 들어봤는데, 저는 이렇게 전단지를 만듭니다. 저는 이런 멘트를 사용합니다. 이런 강의를 저도 해봤고, 많이들 하시죠. 근데, 저는 그렇게 일편, 단일화된 마케팅 전략이나 어떤 단순한 멘트나, 이럴 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저럴 땐 저렇게 하면 됩니다. 이런 게, 굉장히 좀, 구시대적이지 않나를 생각합니다. 교육시장 안에서 시장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업계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첫 번째로는 영어학습 연령 범위가 확장되고 있고, 영어학습 채널이 다양화되고 있고, 기술력에 접목된 영어 콘텐츠들이 등장하고 있고, 교육 서비스 제공 간의 경쟁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고, 마케팅 채널도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영어 학습 연령이 확장이 됐어요. 즉, 과거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교까지 한정되어 있던 영어 교육 시장이 이제 영유아, 그 다음에 40대 이상, 50대 이상, 심지어 60대 이상의 시니어분들까지도 영어 교육에 어떤 본인의 돈을 투자하는 그런 시대가 됐죠. 그래서 과거보다 어려지고 보다 높아졌어요. 그렇다라는 건 우리의 타겟층도 함께 많아졌다라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연령 범위가 굉장히 확장됐다. 두 번째, 영어학습의 채널이 굉장히 다양화됐습니다. 과거에도 채널은 다양하게 많이 있었어요. 근데 과거에는 그나마 오프라인과 온라인에만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오프라인의 학원, 과외, 공부방, 그다음에 온라인으로 인강, 인터넷 강의라든가 일정 금액을 이제 결제하고 학원인데 온라인 학습으로 진행되는 그런 데가 있었죠. 근데 이제는 모바일 버전까지 확장이 되고 이게 AI 기술까지 접목이 되면서 굉장히 영어 학습을 할 수 있는 채널이 굉장히 많아졌죠. 세 번째는 그 확장되고 있는 채널 안에서 기술력들이 계속 가미가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전자도서의 형태가 단순히 이제 글과 그걸 녹음해주는 사람의 육성의 목소리까지였어요. 조금 더 나아가면 게임이라든가 약간 이렇게 클릭하면 어디로 넘어가고 이런 거였죠. 근데 지금은 공부를 하고자 하는 사람의 성향이나 목적이나 그 사람의 어떤 레벨에 맞게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되는 컨텐츠들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AI를 기반으로 또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하는 이런 컨텐츠들이 확장이 되면서 굉장히 기술력 좋은 컨텐츠들이 많아졌죠. 네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컨텐츠 간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졌고 이 컨텐츠가 너무 많다 보니 이걸 좀 흡수하고 좀 브랜드화 시켜서 잘 되는 브랜드 간의 경쟁도 굉장히 치열해졌습니다. 당연히 가격 경쟁까지도 이루어지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극단적으로 이제 좀 차이가 나기 시작했죠. 프리미엄이 굉장히 프리미엄으로 되든가, 저렴한 것들이 굉장히 저렴하게 되든가. 그리고 숫자 경쟁이라고 제가 표기를 해놨는데, 이건 뭐냐면 과거에는 학원에서 예전 이런 마케팅을 보시면 돼요. 우리 학원에 나왔던 사람들이 무슨 대학교에 몇 명 갔다. 이게 숫자 마케팅이거든요. 퍼센테이지로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예를 들면 모바일 같은 경우는 앱을 몇 명이 다운받았다. 이거에 대한 댓글이 몇 개, 평점이 몇 점이다. 이런 숫자를 갖고 마케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쟁들이 굉장히 심화가 됐고, 이러한 다양한 확장된 채널 속에서 고객을 잡기 위해서 업체들은 다양한 마케팅 채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타겟팅에 집중할 수 있는 다양한 플랫폼이 등장했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웬만한 플랫폼에서는 교육이 유통되고 있어요. 심지어 당근마켓은 중고거래 시장인데 거기서 교육 프로그램이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즉 지역사회의 특성을 딱 맞춰서 타겟팅을 만들 수 있는 플랫폼인 거죠. 유튜브라는 대중에게 나의 영향력이나 나의 재능을 기부하는 식으로의 채널도 만들어진 건 오래됐고요. SNS나 이런 당근마켓, 그 다음에 네이버 카페, 블로그 등 다양한 마케팅 채널이 존재를 하면서, 이전에 제가 처음 엠보임을 시작했었을 때 배워왔던 마케팅 수단으로는 굉장히 따라가기 힘든 시장이 되어버렸죠. 좀 냉정하게 시장의 변화를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와중에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건,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이전에 이 고객들은 뭘 원하는 거예요. 우리 소비자들이 뭘 원할까, 우리한테. 자, 그래서 요걸 좀 4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소비자들은 과거보다 더 실전적으로 사용하는 컨텐츠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보다 전문성 있게 진행되는 내용의 컨텐츠를 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성비가 좋고 실제 후기와 경험에 대한 의존도가 증가합니다. 이걸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 과거에도 실전적인 사용을 활용하는 컨텐츠들이 많았습니다. 엠보임도 정말 저희가 실제로 영어를 원어민과 대화를 해가면서 사용할 수 있는 실전에 가까운 컨텐츠죠. 예전에 이제 단방향으로 진행됐던 영어 강의 혹은 어떤 인강의 형태는 지금은 거의 무료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과거엔 돈 주고서 들어야 했던 강의를 이제는 유튜브에서 마음 편히 보고 싶은 만큼 볼 수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고, 이제 재능 있는 사람들이 그 재능을 활용해서 좋은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 그리고 그거를 무료로 제공하는 시대는 이미 시작이 돼서 보편화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정보를 전달받기 위해서 돈을 지불할 땐 굉장히 신중해지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영어라는 카테고리를 봤을 때 어떤 특정 문법이라든가 어떤 독해 능력이라든가 어떤 회화 스킬이라든가 이런 정보를 이제는 돈 주고 배우지 않아도 누구나 배울 수 있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에 함부로 돈을 쓰지 않더라. 그 다음에 2번째는 실전적인 콘텐츠를 원하는 만큼 더 전문성 있게 파고 들어가는 느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영어는 잘하고 싶어. 근데 다른 영어 필요 없어. 회사에서 쓸 수 있는 영어만 되면 돼. 라는 비즈니스라는 거에 특화된, 혹은 최근에도 저도 이런 수강생들이 좀 생겼는데요. 나는 다른 영어 필요 없고 시험도 안 볼 거고 다 괜찮아. 나는 여행 갔을 때 외국인들 상대로 내가 길 물을 수 있고 물건 살 수 있기만 하면 돼. 여행 영어라는 거에 딱 특화됐죠. 그 다음에 토익 스피킹 시험이라든가 오픽 시험, IELTS 등등등 인증 시험. 그 다음에 나 회사에서 메일을 많이 써. 내가 메일 쓰는 거는 많지만 대화할 일은 별로 없어. 나는 더 말고 라이팅 첨삭만 해주면 돼. 라는 걸 요구하는 수강생들이 많아졌고요. 이거 외에도 굉장히 전문성 있는 컨텐츠들, 즉 나는 영어를 잘 가르쳐줍니다는 굉장히 카테고리가 넓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이메일 쓰실 때에 그 이메일 쓰신 내용을 정확하게 첨삭해 드릴 수 있습니다. 로 좁혀서 더욱더 전문가스럽게 한 타겟을 노리는 게 요즘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익 스피킹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은 다른 거 아예 건들지 않아요. 토익 스피킹만 건듭니다. 나는 비즈니스 회화를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비즈니스 회화 외에 다른 영역에 침범하지 않아요. 지금 내가 특화된 그 타겟층에만 전문성 있게 들어가는 게 요즘의 트렌드입니다.
세 번째는 고객들이 경쟁이 치열하고 가격적 경쟁도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 가성비를 굉장히 많이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무조건 가성비가 싼 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단순히 싸고 비싸고의 기준이 아닌 가성비를 추구하는 현명한 소비자들의 성향, 여기 플러스 굉장히 어려운 경제 상황이 더해져서 돈을 함부로 잘 쓰지 않아요. 예전에는 좀 어디 좋다더라, 어디 브랜드 괜찮다더라, 나 거기 다녀보니까 뭐 영어 많이 늘었다더라, 그러면 바로 그냥 믿고 하는 그런 게 좀 있었는데 요즘은 많이 따져봅니다. 그리고 과거와 달리 어떤 사후,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이거 4번이겠죠? 예. 이 실제 후기나 경험에 대한 정보 전달이 쉬운 시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댓글 하나, 누가 남겨놓은 진심 어린 후기 하나, 누가 리뷰 쓴 글 하나, 이런 것 때문에 나의 선택이 굉장히 좌지우지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심지어 이제는 소비자들이 어디까지 갔냐면 광고보다는 제가 후기를 더 믿고 따른다고 했는데 후기들도 광고성 후기냐 진심 어린 후기냐를 구분하는 눈까지 생겨버렸어요, 소비자들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막 글 하나 쓰면은 서로 도와준답시고 이렇게 막 좋은 댓글 달아주는 거가 이제는 그렇게 영향을 크게 끼치지 않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소비자들은 가짜 후기와 진짜 후기를 구분하는 눈까지 많이 갖게 돼서 이런 어떤 실제 후기 경험에 대한 의존도도 증가를 하지만 이 중에서도 진정 어린 후기까지 구분하고 있더라. 그래서 소비자들이 이런 것들을 원하고 있고 그런 것들에 나의 돈을 쓰겠다라고 하는 의사가 분명하다면 저희는 타겟층을 정확하게 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엠보임이라는 컨텐츠는 제가 오늘은 엠보임 컨텐츠가 뭔지 설명하는 시간 아니니까 어쩔 수 없지만 엠보임이라는 컨텐츠는 굉장히 이 범위가 넓어요. 제가 사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 기준으로 지금까지 엠보임의 타겟층에 대한 대상은 굉장히 계속 지속적으로 넓어져 왔어요. 다양한 커리큘럼이 존재하고 있고 다양한 시간대에 거의 전 시간을 커버하죠. 우리 다 자는 시간을 외에 모든 커버리지를 하고 있고 화상 영어뿐만 아니라 그 외에 여러 가지 학습에 도움이 되는 컨텐츠들을 갖추고 있고 그래서 이 타겟층을 그냥 영어 공부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라고만 잡는 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타겟층은 좁히면 좁힐수록 좋다. 처음서부터 모두를 대상으로 대중을 대상으로 승부 볼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엠보임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엠보임을 이제 해보려고 준비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처음서부터 욕심을 가지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과거에 제가 처음 시작했었을 때 엠보임은 그 타겟층이 딱 정해져 있었어요. 공부를 하는 연령도 회화를 공부하고자 하는 연령도 좀 정해져 있었고 그런 연령층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펼쳤을 때 돌아오는 리액션들도 정해져 있었어요. 몇 개, 한 5손가락 안에 드는 어떤 리액션들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타겟을 세분화까지 할 필요가 굳이 없었습니다. 근데 10년이 지난 지금 교육업계가 바뀌고 소비자들의 패턴이 바뀌고 이제는 우리도 그 소비자들을 타겟별로 다르게 마케팅을 준비해야 되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무작정적으로 내가 예전에 하던 마케팅을 예전에 하던 그 지역에서 예전에 하던 그 대상자들에게 똑같이 했을 때 어쩌면 그 확률이 굉장히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은 타겟을 좁히는 것에서 시작을 한다. 저도 다양한 타겟층을 시도를 해봤지만 타겟층을 만들기 이제 딱 집중을 할 때는 특정 타겟 한 2-3개 타겟 외에는 그렇게 힘을 들이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손이 2개면 쥘 수 있는 건 2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욕심 가리고 이런 A 타겟, B 타겟, C 타겟 뭐 다 내 수강생으로 만들어야지라고 하는 건 처음부터는 좀 힘들 수 있다. 여러분들만의 타겟을 한번 잘 잡아보시자. 제가 나름대로 기준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는데 첫 번째가 이 연령, 나이대에 따른 타겟을 목표로 삼을 수 있고요. 또 학습 목적에 따라 타겟을 잡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영어 학습 환경에 따라서 또 목표를 잡을 수도 있고 영어 학습자의 성향에 따라서도 잡을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를 각각 고려한다면 한 가지 목표상 한 네 가지씩 나눠진다 하더라도 이거를 4승, 4제곱 해야죠. 그것만 해도 여러 가지 타겟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씩 보겠습니다. 아까 연령대 얘기를 제가 좀 말씀드렸죠. 최근에 어떤 이런 발표가 있었더라고요. 통계 발표가 있었는데 영유아, 예전에는 초등에 대한 교육의 심화가 강했어요. 초등학생 때. 어린이집, 유치원 때까지는 교육의 영역이라기보단 보육의 영역으로 많이 인식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통계상 영유아에게 교육비를 투자하는 비율이 계속 늘고 있고 그 금액도 늘어나고 있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 단적인 예가 우리가 알고 있는 영어 유치원의 개념인 거고 영어 유치원을 다니지 않더라도 유치원 혹은 어린이집에서 다 이 영어 교육이라는 시스템을 다 도입을 해서 교육의 영역까지 일찍 시작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영유아, 그 다음에 초등교육에 과거에는 어리면은 그 교육비를 적게 쓰다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 돈을 많이 쓰기 시작했던 이런 시대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은 그때는 수능 집중해야 하니 어릴 때 영어 회화나 영어 기본적인 감이나 영어에 대한 어떤 그런 느낌적인 부분을 빨리 터득시켜 주려면 어릴 때 집중 투자해야 되라는 문화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과거와 달리 영유아 초등에게 많은 돈을 쓰는 이상한 패턴이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에 한몫하는 건 아이들을 많이 낳지 않는 거예요. 과거에는 집에 2명, 3명 있었을 땐 대표로 1명이 열심히 공부하면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1명 낳는 시대에서 1명도 날까 안 날까를 고민하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집중 투자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1명의 아이에게 과거에 2~3명한테 분산되던 금액을 1명에게 고급화 전략으로 어릴 때부터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인구는 줄어들지만 그 1명당 투자받는 아이 입장에서는 부모로부터 영어 교육에 투자를 받는 비용은 오히려 늘어나고 채널도 훨씬 더 다양화되는 증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유아 초등의 고급화. 두 번째는 20대는 가성비입니다. 20대들은 돈이 없어요. 누구나 그렇죠. 20대 때는 돈이 없다 보니까 알바하면서 이제 학교 다니면서 심지어 20대들 중에 대학교도 안 가겠다라고 그냥 20살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하면 바로 돈부터 벌겠다라고 하는 학생들도 워낙 많아졌으니까요. 20대는 가성비를 따집니다. 그래서 최대한 적게 들이면서 높은 효율을 얻을 수 있는 컨텐츠를 많이 찾는 것 같아요. 물론 20대 중반, 과거에 20대 중반 후반쯤 되면 취업 전선에 뛰어들어서 취업을 준비했던 이런 시기에서 이제는 30대가 넘어가서 첫 직장을 구하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즉 20대가 계속해서 배고프고 준비하는 시간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20대는 아무래도 가성비를 좀 따지는 연령이더라. 그리고 이제 30대, 40대가 떠오르는 샛별입니다. 교육업계에서. 30대, 40대는 제가 볼 때 저도 이제 30대에서 40대로 넘어가는 시기니까요. 이제 화면 보니까 아까 그 몇 년 전에 NRTV에 나왔던 얼굴과 너무 달라져가지고 세월을 거스를 수 없는. 이 30, 40대는 신조어가 하나 나왔어요. 신 40대. 새로운 40대. 즉, 예전에 40대 하면은 이제 끼인 세대라고 해서 부모를 이제 하고 자식도 키우고 막 이런 약간 그런 약간 불쌍한 느낌의 40대였거든요. 근데 지금 40대는 자기에게 투자하고 자신감 있고 경제 활동에서 이제 꽃을 피우면서 뭔가 나를 가꾸고 나 자신에게 투자하는 거 아까워하지 않고 그래서 많은 40대 어머님들이 아이들도 중요하지만 내 건강도 중요해. 아이들 학원도 중요하지만 필라테스 배우는 것도 중요해. 이런 시대가 되어버려서 30대, 40대는 이젠 더 이상 교육에서 멀어지는 세대가 아니라 오히려 더 교육에 자기에게 투자를 아끼자는 세대가 됐어요. 그리고 이게 30대, 40대 중에서도 특히나 직장생활, 현직에 있는 분들은 더욱더 나 자신의 커리어를 높이고 더 전문성을 갖기 위해서 영어를 더 배우려고 하는, 돈을 더 쓰고자 하는, 어쩌면 20대들보다 30대, 40대가 더욱더 영어에 돈을 많이 쓰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50대 이상은 대중화라고 말씀드렸죠.
과거에 나이 들어서 공부한다 그러면은 나이 먹고 주책이냐 이런 얘기를 하셨죠. 근데 지금은 50대 이상은 청년입니다. 60대까지도 아주 팔팔하셔요. 그래서 50대 이상이신 분들이 내가 아직 살아있음을, 난 아직 한창이다라는 이게 계시기 때문에 꾸준히 자기에 대한 투자 혹은 나도 영어 공부하는데 너는 왜 안 해라는 게 퍼지기 시작하면서 유행처럼 나도 뭐 하나 배워볼까? 그래서 어떤 주민센터라든가 이런 데서 뭐 40대, 50대 이상 모여가지고 뭐 배우는 거에 아주 줄을 섭니다. 물론 이분들이 젊은 세대와 같이 20대, 30대와 같이 뭘 배우진 않아요. 근데 자기네들끼리 문화가 만들어져서 모임도 굉장히 많고요. 어떤 배우고자 하는 어떤 의지가 공유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50대 이상은 많은 돈을 쓰진 않지만, 무리한 돈을 쓰진 않지만, 나도 공부는 해볼 수 있어. 나도 배울 거 많아. 나는 내 인생의 두 번째 장을 멋지게 시작할 거야. 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대중적으로 좀 많이 바뀌었다. 자, 영어 학습 목적성에 따른 목표는 이렇게 좀 세분화해 봤습니다. 제가 이제 해보니까 어떤 분들은 영어라는 것 자체에 노출이 없는 분들. 나는 노출이 절실해요. 영어라는 거 접할 기회가 없어요. 배울 기회도 없고 필요성도 많이 못 느꼈어요. 그래서 노출에 대한 극대화를 원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죠? 나는 영어 말고 영어 중에서도 나는 지금 이거에 필요한 영어가 필요해. 난 그걸 배우고 싶어. 뭔가 전문성 있는 학습 내용을 들어가는 걸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실전적인 사용, 즉 보고 뭐 강의 열심히 잘해주시고 귀에 이해 잘 되게 속속속속 강의해주신 분들 유튜브에 널리고 널렸습니다. 그런 거 말고 이제 그런 거 내가 이제 듣고 보고 요즘 뭐 넷플릭스나 뭐 디즈니나 이런 프로그램들도 워낙 활발하게 잘 돼 있어서 그걸 보면서 영어 공부하기도 쉬워요. 근데 그걸 내가 실제로 이렇게 영어를 이렇게 외국인과 대화 나누면서 써볼 기회가 많지 않아. 난 실전적인 사용이 필요한 사람이야 라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 다음에 나는 의지는 있어. 근데 해보니까 맨날 중간에 포기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누가 좀 나를 끌어줬으면 좋겠어. 나를 지속적으로 동기부여해주는 사람들이 필요해. 라고 하는 걸 요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 영어 공부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른 목표로도 나눌 수 있고 그분들이 처해 있는 환경에 따라서도 타겟층을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장소 및 거리에 대한 학습 환경을 말씀드렸는데요. 가깝고 멀고에 대한 개념이기도 하고 내가 영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쓰고자 하는 우선순위에 거리나 오고 가는 왕복 시간이 포함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가 이제 갈리기 시작을 했어요. 예전에는 무조건 영어를 배우러 어딜 가는 게 당연한 얘기였지만 이제는 어딜 가지 않아도 영어 공부가 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장소 및 거리가 내 영어 공부를 뭘 할지를 고를 때 굉장히 중요한 기준점이 됐고 자, 아까 말씀드린 의지박약이신 분들은 내 환경이 의지박약일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그런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그거를 환경을 좀 바꿔줘야만 영어 공부를 시작했을 때 효과적인 분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원어민과의 대화 소통의 기회가 부족한 나는 한국 사람들만 만나고 회사에서는 영어를 쓸 기회가 아예 없고 심지어 유학을 갔다 왔음에도 갔다 오니까 영어를 다 까먹을 정도로 감이 떨어지고 이런 분들이 있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유연한 시간 활용이 가능한 학습. 시간을 고정을 해놓고 뭐 무슨 요일 몇 시 라고 정해두고 그걸 지키면서 영어 공부를 꾸준히 하는 사람들에게 많지 않은 느낌이고 좀 내가 할 수 있을 때 하고 싶을 때 가능할 때 때와 장소 안 가리고 유연하게 할 수 있는 학습의 형태를 지금 약간 젊은 세대들은 많이 추구하는 듯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유연한 시간 활용이 가능한 학습을 목표로 하는 그런 고객들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분들의 성향에 따른 목표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이 성격 유형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봐요. MBTI가 과학은 아니지만 MBTI는 인문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탐구하는 거죠. 저 사람은 왜 저런 고민을 할까? 저 사람은 왜 저런 선택을 할까? 야, 무슨 뭐 M본 영어 콘텐츠 하려는데 인문학까지 나오냐? 뭐 그럴 필요 없습니다만 마케팅을 거론할 때는 반드시 나오는 게 인문학입니다.
사람을 연구하는 게 결국 마케팅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좀 사람에 대한 관찰을 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성향에 따라 제가 목표를 나눴을 때 마라톤과 단거리를 해놨는데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영어가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란 걸 다 알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강의를 하고 있고. 그런데 당연히 영어라는 그 종목은 마라톤에 가깝습니다. 근데 우리가 타겟층 하고자 하는 고객에 따라 단거리를 요구하는 고객들도 생각보다 너무 많아요. 그럼 우리는 아니야, 영어는 단거리가 아니라 장거리 마라톤이야 라고 우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설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가 단거리를 원한다면 일단 거기까지는 같이 단거리를 띄워줄게 라고 하는 것도 옵션이 될 수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 단거리를 원하는 분들은 빠르게 그분들이 원하는 그 목표치를 같이 달성하는 거에 띄워주는 것도 좋은 어떤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인간 중심적이냐, 업무 중심적이냐. 이거는 소비자들도 관찰할 필요가 있고, 우리 플래너들도 관찰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업무적으로 봤을 때는 엠보임에 대한 설명이 주가 되고, 영어에 대한 이야기들, 학습 방법에 대한 거, 스케줄, 교재, 커리큘럼, 이런 이야기가 대화의 중심이 되겠죠. 이런 걸 원하는 소비자들이 있는 반면, 그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저분이 날 도와준대. 저분 믿고 가면 될 것 같아. 참 저분 좋은 분인 것 같아. 저분이 날 위해서 참 신경 많이 써주네. 고맙네. 감사하네. 이렇게 인간 중심적인 성향을 가진 소비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을 바꿀 수는 없죠. 그렇다면 소비자들을 바꿀 수 없으면 우리가 다가갈 때 방법 우리가 바꿔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업무 중심적인 소비자인데 자꾸 우리가 플래너가 수강생과의 관계 좀 이렇게 막 관리해주고 어떤 친분을 쌓으려고 하고 하는 게 그들한테 굉장히 스트레스가 될 수가 있는 거고, 또 나는 이 플래너가 나를 도와주고 이끌어주고 가이드해주고 해주는 거에 감사함을 느끼면서 열심히 하려는 사람한테 업무적으로 자꾸 이것도 해야 돼, 저것도 해야 돼, 이게 필요해, 저게 필요해 라고만 한다면 또 그게 그 관계를 깨트리면서 수강생과 멀어지게 만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학습자의 성향을 관찰하고 그 성향에 따라서 우리가 레벨 테스트를 할 때나 전화 통화를 할 때나 그냥 만나서 상담을 할 때 우리의 태도가 조금씩 카멜레온처럼 바뀌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다라고 하는 정답은 없더라.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제가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고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있거든요. 엠보임 플래너 하시는 분들이 지금 뭐 사실 잘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이런 거를 하는 게 좀 약간 민망하긴 한데 좀 강조를 한다면 플래너분들이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좀 많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소비자들의 성향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이 뭔지는 딱 정해두고 이 말을 만나면 A 순서, A 말한 다음에 B 말한 다음에 C 말한 다음에 D 얘기해야지. 그래서 막 저한테도 많이들 여쭤보셨어요. 레벨 테스트 할 때 어떻게 레벨 테스트 하세요? 그럼 막 그걸 그대로 적거나 그거 막 녹음해 주실 수 있나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연습하시고. 그게 트레이닝의 시작일 수는 있지만 그게 종착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가 상담을 하거나 수강생을 관리하면서 하는 방식을 이 두 가지 중에 고르라고 한다면 저는 듣고 싶은 말을 듣는 편입니다. 왜냐면 잘 들어야 무슨 얘기를 할지가 정해져요. 그래서 저도 엠보임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상담할 때 이렇게 해야지를 짜놓고 그대로 읊었어요. 계속 연습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근데 그거는 내가 짜놓은 대본에 맞는 타겟이라면 결제를 할 거고, 내가 짜놓은 대본에 맞지 않는 성향의 소비자라면 또 결제를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확률이 10명을 만났을 때 1명, 2명인 확률로 고정이 돼버리는 겁니다. 모두가 내 대변을 만족하는 고객만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저는 좀 바뀌기 시작을 한 게 상대방의 이야기들을 자꾸 들어보면서 물어보고, 즉 잘 듣는다는 얘기는 좋은 질문을 많이 던진다는 거거든요. 질문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지 설명에 대한 고민을 많이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습자의 성향을 파악하는 가장 중요한
어떤 소스는 좋은 질문을 던져보는 거고, 질문에 따른 답변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할지, 그다음에 강조를 할지, 아니면 공감을 할지를 정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학습자의 성향에 따른 목표가 굉장히 중요하다. 다음으로 제일 중요한 얘기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경쟁자는 누구인가? 예전엔 저희 경쟁자가 아예 없었죠. 제가 처음 했을 때만 해도 화상영어를 하는 데가 없었으니까요. 그때 당시는 화상영어를 제외한 모든 오프라인 형태의 어떤 교육 채널들이 저의 경쟁자였고, 그들과의 단순 비교 우위에 서는 게 딱 명료했어요. 그 방식이. 근데 지금은 이 경쟁자들이 굉장히 많고 다양하고 또 세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화상영어 동종업계가요. 그다음에 앱도 AI 기술력이 접목이 되면서 굉장히 활발해져 가고 있고, 기존에 있던 온라인, 오프라인의 형태가 많이 융합이 되고 그 안에 전문가들이 더욱더 많아지면서 여전히 이 업계에서 강자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대기업들, 대중적으로 알려진 영어 프랜차이즈들이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제가 적어 놓는 건, 이런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화상 영어 업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생각을, 마인드셋을 해야 되느냐. 제가 종종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엠보임 이상으로 화상 영어가 어떻게 더 좋아집니까? 라는 얘기를 해요. 밖에는 화상 영어를 좀 비교해 보시고 좀 파보시면 아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가끔 이제 저도 알고 있어요. 저도 그런 마음이 있고, 본사에게, 엠브임 저희 팀장님하고 직원분들에게 이런 것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것도 좀 만들어 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저도 그랬었는데, 생각을 해보면 화상영어가 이보다 더 좋아질 수 있나? 이보다 더 좋아지면 이 화상영어 업체가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땐 그래요. 그래서 화상영어 업계에서는 진짜 독보적입니다. 단순한 화상영어를 비교해서 같은 동종 업계를 본다면, 엠보임이 갖고 있는 전체 시스템은 그 어느 화상 영어가 못 따라와요. 이 수강생 관리 제도나 플래너 제도라든가, 이걸 본사와 이 플래너와 현재는 강사들이 한 팀이 돼서 움직이는 이 구조는 아무데도 못합니다. 그래서 가끔 미국, 캐나다, 저 그런 생각 있습니다. 미국, 캐나다 강사들 무슨 캠 어쩌고 저쩌고 블리블리한, 그런데 요즘 북미권 강사들을 이제 앞다퉈가지고 하는 그런 업체들 많죠. 그렇게 한 수강생 몇백 명 모을 생각으로 만드는 건 가능해요. 몇백 명 모을 생각으로. 근데 지금 저희 플래너랑 저희가 성공하려는 게 다 같이 팀워크로 이렇게 해가지고 몇천 명, 몇만 명은 우리의 엠보임이 이걸 하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북미권 못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그들이 앞설 수 있는 건 북미권이라는 거 외에 없어요. 그들은 가격 경쟁력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또 가격 경쟁력을 내세운 애들은 절대 북미권의 강사들을 사용하지 못해요. 즉, 이 약점과 강점을 다 갖고 있는 건데, 거기서 고객이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느냐이고, 우리가 맞춰야 할 건, 그러면 북미권이 아니면 엠보임을 절대 안 하겠네? 라는 고객을 돌릴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그 북미권 강사들을 주되게 하고 있는 화상영어 업체가 못하는 걸 우린 해준다라는 게 우리의 강점이 돼야 되는데, 저도 그런 생각을 가졌던 적이 있지만, 자꾸 다른 데가 갖고 있는 걸 우리도 갖게 해주세요라는 요구가 본사에 들어가는 게, 저는 오히려 이도저도 아닌 화상영어가 될까봐 걱정스럽습니다. 우리의 특화된 걸 오히려 독보적으로 살리는 게 저는 더 빠른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수강생 관리와 플래너 제도, 즉 본사가 다이렉트로 화상영어를 셀링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같은 개인이 학생을 관리하는 관리자의 입장에서 화상영어를 설계해주는 사람의 입장으로 가는 게, 그동안 우리 그 교육업계에서 엄청나게 큰 그런 구몬,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되죠. 구땡, 눈땡, 튼땡 뭐 이런 거. 거기도 아무리 거기에 있는 그 지역 담당 교사들에게 무슨 뭐 이거를 맡겨서 한다 해도 저희의 지금 시스템을 못 가져와요, 이 비전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화상영어 업계에서 단순 비교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단순 비교를 해서 난 죽었다 깨어나도 미국, 캐나다 강사님한테 하지 않으면 안 할 거라고 하는 소비자들을 과감히 버릴 수 있어야 돼요. 거기에 목매다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게 유일한 어떤 독보적인 이 화상영어 업계를 씹어먹을 수 있는 대안책이 북미권이라면 모든 화상영어가 필리핀 강사를 아무도 안 쓰겠죠. 그 북미권 강사를 운영하는 데 따른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그것마저도 업체들이 그쪽으로 가냐마냐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좀 확신이 있으셔야 될 것 같긴 해요. 자, AI 기술력이 접목되는 어플들이 많습니다. 저도 요거 많이 해봤어요. 신기합니다. 막 그림이 말을 해요. 막 그림도 아니, 이제 사람같이 생겼어요, 이제.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 거기 녹화된 걸 이렇게 들려주는 게 아니라, 내 얘기를 듣고 반응을 해요. 진짜 사람이 얘기를 하듯이. 신기하죠. 딱 거기까지만 보면 AI가 굉장히 혁신적입니다. 거기까지만 보면. 근데 저는 이 AI가 아직까지는 현실적으로 부딪히고 있는 기술적 한계를 느끼려면 그걸 계속 해보셔야 돼요. AI와 계속 해보셔야 됩니다. 한두 번 체험해가지고 와 신기하다. 야 진짜 괜찮네. 이거 말고 AI의 기술을 활용한 영어 공부를 꾸준히 해보시면 아우 답답해 라는 걸 느껴요. 아직까지는. 그리고 이 AI라는 건 결국엔 인간이 다가갈 수 없는 고유의 영역을 침범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 플래너들이 하는 영역입니다. 단편적인 예로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해야 될 걸 안 했어요. 그래서 AI가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섬규야, 왜 오늘 안 했어? 빨리 하셔야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가 어떤 생각 들까요? 미안해 이런 생각 들까요? 알람을 끄든가. 알겠어. 아이씨 되게 시끄럽네. 이러지 않을까요? 왜?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로봇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나를 관리한다라는 인지가 인간으로서 안 받아들여져요. 여러분들 로봇한테 관리받고 싶은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알림 서비스 이상의 기능을 못 합니다, AI는. 이제 뭐 이렇게 띠링 해야 돼. 뭐 요 정도 이상의 능력은 인간의 능력이에요. 제가 제 수강생들한테 왜 오늘 안 했어요? 빨리 해야죠. 전화 통화라든가 카톡을 주고받든가. 그 수강생이 느끼는 건 다릅니다. AI가 오늘 거 하셔야죠. 요 말과 인간인 제가 직접 시간을 내서 통화를 해서 오늘 왜 못했어요? 해봐야죠. 그래도 꾸준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거에 전달을 받는 그 수강생 입장에선 인간의 영역이 할 수 있는 부분과 AI가 넘어설 수 없는 그 부분에 대한 걸 다르게 느낀다고요. 그래서 저는 이 인간 고유의 영역으로 승부를 봐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나 영어는 단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이 인간의 영역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AI를 오히려 여러분들이 활용하셔야 돼요. 저는 활용합니다. AI를 활용하니까 관리가 너무 쉬워요.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AI랑 싸울 생각을 하시지 말고 우리가 오히려 AI를 활용해서 수강생들을 더 인간 고유의 영역으로 더 잘 관리하려고 우리가 활용해야 되는 주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본사가 AI 기술까지 접목된 뭔가를 만들어준다면 너무 좋겠지만 네. 그러지 않아도 전 괜찮습니다. 뭐 아직까지는. 그리고 이 NR 커뮤니케이션의 제가 그동안 겪어온 우리 NR 커뮤니케이션은 항상 현재 안주하지 않고 미래를 바라보고 끊임없이 변화하고 사람을 중시하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이 기술력이 발전됨에 따라 분명히 따라갈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네. 자, 세 번째. 전 이거 오히려 저는 AI보다 이게 더 무서워요. 온라인, 오프라인에서의 개인 영어 전문가. 이게 뭐냐면, 과거에 우리는 화상영어 업체로서 화상영어 업체와 싸웠어요. 그 이전에는 오프라인이냐, 우리는 온라인으로도 수업할 수 있다로 싸우다가 화상영어 업체가 많아지니까 우리도 화상영어인데 쟤네 화상영어보다 좋다라는 걸로 싸웠단 말이에요. 구조적인 어떤 커리큘럼이나 이런 것들로. 강사 비교 뭐 이런 걸로. 그런데 코로나 시국을 겪으면서 수많은 영어 전문가들이 오프라인에서의 교육의 기회를 잃자 먹고는 살아야겠으니 죄다 온라인으로 들어왔어요. 줌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비대면 수업을 안 하던 분들이 코로나를 기점으로 모두가 다 비대면 수업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심지어 미국에는 현지에 있는 강사들이 한국인을 대상으로 1:1 과외를 하는 시대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소비자들 기준에서 보면 화상영어 업체의 화상도 화상으로 하는 거고요. 개인한테 줌으로 수업을 받는 것도 화상으로 하는 거예요. 똑같이 소비자 입장에서 화상영어와 같은 결로 느껴집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분들은 필리핀 강사, 외국인 강사보다 한국말을 잘하는 한국인으로서 영어를 교포처럼 잘하는 사람한테 받는 화상영어를 더 선호하기도 해요. 그래서 어쩌면 과거에 오프라인 학원 안에서 강사로만 활동하시던 분들, 자기 지역 그냥 그 바운더리 안에서 과외 뛰시는 어떤 영어 전문가들이 수면 위에 올라오면서 화상영어의 경쟁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1:1은 아니죠. 1대 다수인데 다수가 엄청 많은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저는 오히려 더 두렵다고 봅니다. 이분들하고의 타겟을 놓고 경쟁하게 된다면 저는 일단 그들이 갖고 있는 개인 시스템의 구조적인 어려움이 명확해요. 수업을, 즉 영어를 알려주고 가르쳐주는 영역 외에 학생을 관리할 때의 시간과 에너지를 충분히 쓰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도 당연히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 수업 제약마저도 개인이 충족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금액이 충당이 되면 더 이상 기술 개발이나 영역 개발에 무리하게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짧게 주식으로 얘기를 하면 단타 투자에 가까운 영역이라고 봐요. 그래서 영어 강사들이 줌으로 온라인으로 마케팅을 해서 비대면으로 1대 다수 뭐 한 명의 강사가 5명, 6명, 7명 이렇게 수업을 해요. 저는 그게 갖고 있는 구조적인 어려움, 즉 영어를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필수 요소들을 충족시키기가 어렵다라는 내용으로 승부를 보는 게 좋다고 보고 1대 다수 수업의 한계, 그다음에 티칭과 매니징의 어떤 명확한 구분이 안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장점이 티칭과 매니징의 명확한 구분이거든요. 그걸 오히려 승부를 보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금방 가네, 시간이. 자, 대중적으로 알려진 영어 프로젝트. 저는 이게 사실 이제는 전 지는 시장이라고 보고 더 이상 딱 초등학생 딱 몇 살부터 몇 살, 중학교 딱 그 수능 보고 이때의 타겟층을 제외하고는 이제 대형 프랜차이즈 학원은 그렇게 뭐 저는 큰 경쟁 상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게 지역사회가 어디냐에 따라서는 다를 수는 있겠죠. 근데 어찌됐건 저는 되게 이건 명확해요. 진도 나가기가 우선인 곳이에요, 거기는. 개인 맞추면 불가능하고요. 진도 나가야 되고요. 그 중에서 머릿수 채우기로밖에 안 됩니다. 우리 학원은 이번에 몇 명이 등원했어? 이 한 반에 몇 명이야? 인기 많아. 엄마들 줄 섰어. 단순한 마케팅, 숫자 마케팅에 불과하고 상위 10%를 위한 나머지는 그냥 들러리다. 라는 거에 소비자들도 압니다. 근데 가는 이유는 그래도 저렴하니까 가는 거예요. 1:1 튜터를 하는 것보다 저렴하고 보다 나아가면 교육을 좀 시킬 수 있으니까. 보내놓으면 일단 1시간 반, 2시간 학원에 있다 오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그 목적이지 영어 실력 향상이라는 목적으로 승부를 건다면 대중적으로 알지 영어 프랜차이즈는 이제는 그렇게 큰 무서운 경쟁 상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쟁 우위에 설 수 있는 우리의 강점을 명확하게 알아야 되고 또 냉정하게 우리가 앞설 수 없는 거를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포기가 빠른 것도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가 엠보임이라는 콘텐츠를 활용해서 타겟층을 만들어서 내 수강생활을 만들기 어려운 타겟층이라면 거기에 시간과 에너지를 안 쓰고 포기하는 게 오히려 낫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쓸 수 있는 역량을 쓸 수 있는 곳에다 쓰는 게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 승부를 볼 것인가 앞에서도 좀 얘기를 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첫 번째는 비대면 대면의 융합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수강생들한테 물어봐요. 대면하고 싶니? 비대면하고 싶니? 과거에 달리 지금은 반반입니다. 비대면도 괜찮아요. 왜냐면 다 바쁘거든요. 제 타겟층이 성인 기준이라는 거 미리 말씀드리면 그것도 20대보다도 30대 이상의 3, 40대를 전 주 타겟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본다면 비대면도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요도 이제는 반반이에요. 그렇다면 저는 그것과 온라인 어떤 비대면 시스템을 결합을 시켜서 우리가 새로운 솔루션,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할 수도 있다라는 거고, 저는 그래서 제가 찾아가는 거, 뭐 수강생들이 저를 보러 오는 거, 또 엠보임 수업을 하는 거, 또 카톡으로 여러 가지 뭐 저희 데일리 엠보임이나 비즈니스 엠보임 같은 거 보내주면서 녹음시키고 숙제받고 통화하고 또 뭐 어디 이제 뭐 미션처럼 해가지고 외국인과 대화할 때 녹음해서 받고 회사에서 이메일하는 거 써가지고 캡처해서 보내세요 뭐 이런 것들이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융합이 된 그 사람한테 맞춤형으로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이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업체가 교육을 아이템으로 삼아서 하지 않는 한 굉장히 힘든 구조입니다. 개인별로 맞출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요거를 좀 승부를 봐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죠? AI가 절대적으로 플래너를 대신할 수 없는 영역. AI는 AI다. AI가 아무리 잔소리해봤자 그건 잔소리가 아니라 그냥 알림이다.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은 인간의 감성이 들어간 진심 어린 전달이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수업 알림 30분 전 알림 오잖아요. 그렇죠? 엠보임 수업하시면 그걸 AI로 바꿨다 칠게요. 여러분들 그거 아주 잘 들으시겠어요? AI 알람 끄시지 않으실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 영역은 우리가 고수할 수 있다. 충분히. 그리고 영어 학습 과정에서의 공감 능력은 AI가 갖고 있지 못합니다. 영어 지식과 영어 정보 전달에 대한 능력은 우리보다 훨씬 뛰어날지언정 여러분들이 꾸준히 영어 공부를 해온다라는 전제로 영어 공부를 해보니 이런 부분이 진짜 힘들더라. 나도 어렵더라. 근데 이렇게 극복해보니 이런 느낌이 들더라. 라고 하는 학습에 대한 영어 공부를 하는 과정에 대한 공감 능력은 아직까지는 AI가 침범할 수 없더라. 저는 그게 우리가 학생 관리를 하고 마케팅을 할 때 터치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 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영어 공부 안 하시는 분들 엠보임 플랜 하지 마세요. 정말로. 영어를 잘하지 못하면 하면 안 됩니다. 이것도 아니에요. 영어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영어 학습에 대한 열의가 없는 분이 엠보임으로 성공을 하겠다. 진짜 비즈니스맨으로서 큰 어떤 돈의 투자라든가 자본의 투자를 할 생각이 없으시다면 네, 영어 공부 안 하시면서 엠보임으로 돈 벌려고 하지 마세요.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맞습니다. 공부할 시간 없죠. 저도 공부할 시간 없으니까요. 근데 여러분들이 엠보임을 일로서 바라본다면 여러분들이 관리하는 수강생에서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단순히 뭐 몇 개 보내주고 뭐 알림해주고 수업 들어가야죠. 교재 보내주고 요거 말고요. 그거보다 더 경쟁 우위에 서서 교육시장 안에서 내 영역을 확실하게 갖고자 한다면 여러분들은 영어 학습의 경험을 무조건 갖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경험을 공유해서 공감을 이끌어냈을 때 잘 되는 시대인 거예요. 즉, 경험을 갖추지 않고 다른 사람의 경험을 마치 내 경험인 양 가공해서 했을 때 들통이 나는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좀 뭐랄까 진짜 데일리 엠보임 그거 하루에 하나씩이라도 좀 보고 연습하세요.
심지어 여러분들 그 교재 중에 데일리 엠보잉 교재 있잖아요. 그 교재가 나오기 전에 데일리 엠보잉 그 올라오신 거를 하나씩 다 보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게 기반이 돼서 만들어진 교재가 데일리 엠보잉 교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수강생들한테 공부시키기 너무 쉬워요. 내가 오늘 열심히 데일리 엠보잉 연습한 거 다음날 수강생들한테 숙제를 내주면 너무 쉽다니까요. 내가 안 해본 걸 자꾸 시키면서 이래야 잘할 수 있어, 저래야 잘할 수 있어 하려고 하니 안 되죠. 쉽지 않죠. 좀 착하신 분들은 마음에 찔려 하세요. 근데 철방 가신 분들은 그런 것도 전혀 없이 마케팅의 영역까지도 철방 깔고 하십니다. 마케팅이야 잠깐 해가지고 먹힐 수 있겠지만 지금의 광고는 이따가도 나가겠지만 거짓 광고, 과대 광고가 안 먹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영어 교육 시장에서의 성공은 영어 학습에 대한 열이 없이 실력 아닙니다. 영어 학습에 대한 열의 없이는 없습니다. 제가 조그맣게 적어놨죠 밑에 아무리 네트워크 마케팅이라 할지라도 만약 이 영상을 이 사업을 오래 하신 분들 NR 커뮤니케이션 오래 하신 분들 본다면 뭐 욕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 아무도 안 계시니까 자 이런 얘기 종종 하세요.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성공을 하려면 내가 아니라 내 조직이 잘해서 성공하는 것도 성공 아니냐? 맞습니다. 근데 그게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경험을 내 파트너는 그 경험을 갖게끔 하려는 거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나는 안 하는데 넌 해야 돼. 나는 안 해본 건데 너가 잘했으면 좋겠어. 왜? 그래야 내가 성공하니까. 저는 그거와 종이 한 장 차이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은 영어 학습을 하셔야 돼요. 나이, 고하, 막론하고 상관없습니다. 이미 조직이 좀 만들어져서 내가 열심히 안 해도 파트너들이 엠보임 열심히 하고 있다. 저는 그런 분들도 엠보임 수업이든 사이트 들어가서 영어 공부를 하시든 엠보임으로 성공을 하고자 한다면 내 팀에 엠보임을 주력으로 하고 있다면 영어 공부 하셔야 돼요. 오히려 더 공부할 시간 많으신 분들은 엠보임 수업 하셔야죠. 엠보임으로 돈을 버시는 분들은 영어를 못한다. 그럼 저는 이거 비전이 아니라고 봅니다. 엠보임으로 돈을 버는 조직에서 거기에 있는 리더들이 영어를 못하고 있다. 그럼 이 상품 가치는 떨어지는 거예요. 자사 상품을 애용하지 않는 거고 만약에 애용했는데도 영어를 못하는 거라면 자사 상품의 품질이 떨어지는 거죠. 이걸 몸소 증명하고 계신 리더분들이 계시다면 반성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영어 공부하십시오. 자, 브랜딩 파워 구축. 자, 마지막으로 저는 이 비전이 결국에 어디로 가냐면 개인의 영역에서 팀의 영역으로 넘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내가 뭘 할 수 있는가를 처음에 고민하게 돼요. 근데 내가 뭘 할 수 있는가가 모두를 타겟으로 다 잡을 수 없어요. 그래서 결국엔 우리가 뭘 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영역으로 가야 됩니다. 마케팅은요, 혼자 하는 건 너무 힘들어요. 정말 힘듭니다. 혼자 마케팅을 뛰는 건 그 힘을 갖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결국엔 팀의 영역으로 넘어가야 마케팅을 훨씬 잘할 수 있는데, 자, 시간이 별로 없어서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마케팅에서 절대 법칙입니다. 상대방이 궁금해하지 않으면 전 설명하지 않습니다. 궁금해할 때 설명해요. 그래서 강사에 관한 이야기, 커리큘럼에 관한 이야기, 어떤 화상 영어에 대한 이야기, 엠보임 플래너 관리 제도에 대한 이야기, 이 얘기를 전화로 문의가 왔을 때 전 함부로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진짜 궁금한 시점이 안 됐다면 그 시점을 기다리든가 아니면 그 시점이 되도록 유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때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서 막 이야기를 한다. 저는 굉장히 확률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타이밍을 보시고 그 사람이 궁금한 시점이 되게끔 기다리든가 만드셔라. 자, 레벨 테스트를 제대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마케팅을 기가 막히게 해요. 근데 레벨 테스트가 형편없어요. 그러면 사람은 기대하지 않다가 생각보다 좋은 것보다 엄청 기대했다가 생각보다 별로 좋지 않은 거에 더 실망합니다. 그래서 광고 마케팅에만 혈안을 두시고
막 뭐 이거 하면 이렇게 됐어요. 근데 막상 레벨 테스트라든가 상담 과정에 대한 준비가 전혀 미흡하면 실망감이 오히려 크더라. 여러분들 오히려 레벨 테스트를 잘 준비하고 당신은 어떤 사람이냐? 아까 제가 그 사람들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면 들어볼수록 그 이야기에서 내가 뭘 제시할지 답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렇게 좀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관심을 끌 수 있는 이벤트, 장기 수강 할인이라든가 이런 거 많이 하고 계실 거예요. 쿠폰 지급하는 거, 리뷰 작성, 이런 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가성비를 따지는 사람들, 가격을 따지는 사람들에게는 필수적으로 제공하면 좋고요. 그다음에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소개를 했을 때 어떤 혜택을 주는 형태의 마케팅은 그 사람 성향에 따라 보고하시면 좋아요. 너무 내성적인 분들은요, 그런 거 아무리 설명해도 절대 얘기 못 하시더라고. 근데 정말 외향적이신 분들, 정말 그런 거 성향이 밝으시고 인간관계 중요시 여기시는 분들은 내가 이런 거 얘기하지 않아도 소개를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것도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관심을 끌 수 있는 이벤트를 준비해 놓고 이런 이야기들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이벤트 전략을 짜보시면 좋습니다. 의지해 가면서 배워오고 있는 게 인류의 역사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걸 간과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엠보임의 비전은 교육 콘텐츠가 짱이어서가 아니에요. 이 교육 콘텐츠로 정말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잘못된 영어 교육 시스템을 바꾸고자 하는, 그 영어를 못하시는 분들이 영어를 참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진심 어린 마음을 갖고 있는 이런 플래너들이 모여서 힘을 갖추게 됐을 때 엠보임의 진가가 발휘가 되는데, 이게 엠보임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취약점이 되죠. 왜? 대충 하려는 플래너들도 많아졌으니까. 적당히 돈만 벌려고 했던 플래너들도 많았으니까. 적당히 관리하고 1년 제끼고 1년 끊어 딱 제끼신 다음에 한두 달 열심히 관리하신 다음에 쌩 까시다가, 이런 표현하면 안 돼요. 쌩 까신 거죠. 연락 안 하시고 관리 안 하시다가 재결제 때 되면 연락하고, 이런 게 컴플레인을 쌓여서 엠보임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았던 적도 있었으니까요. 사람이 모이는 게 힘이 되는데 잘못된 사람들이 모이면 진짜 큰 약점이 됩니다. 다 같이 죽어요. 제가 파파앤드루라는 브랜드를 시작한 이유는 엠보임이라는 브랜드 가치가 떨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악플이 많았고 관리 제대로 못하는 플래너들이 함부로 마케팅을 했다가 마케팅에서는 막 입에 바른 소리하고 뒤에서 책임 안 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전이에요. 여러분들이 엠보임이 지금보다 아무리 더 좋아질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더 좋아진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플래너 활동과 수강생 관리라든가 책임감을 제대로 갖지 않고 개떡같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엠보임은 가장 못난 컨텐츠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전이고 사람이고 비전이기 때문에 4번 중요합니다. 4번. 이거를 돈 많이 준다고 하지 않아요. 세일즈 잘하면 인센티브 많이 줄게 해가지고 이런 조직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이 갖고 있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가치가 이 조직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람이 비전이 되는 게 현실 가능한 거예요. 돈 많이 준다고 사람이 바뀝니까? 바뀌는 한계가 있겠죠.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이 주는 사람이 변화될 수 있고 더 멋지고 좋은 사람을 될 수 있는 교육의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엠보임 컨텐츠를 활용해서 정말 세상을 바꾸고 정말 누가 봐도 멋진 영어 교육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게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빌 게이츠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당신의 가장 불행한 고객은 가장 큰 배움의 원천이다. 여러분들 엠보임 활동을 처음 하시거나 가끔 이제 하시다가도 그런 아주 진상 같은 분들 있죠. 우리는 정말 참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이상한 고객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고객들을 만나실 때 비전 떨어진다 느끼시지 마시고, 이 플래너 활동 이거 너무 힘들다 이렇게 느끼시지 마시고, 여러분들 정말 멋지고 제대로 된 교육의 가치를 전달할 수 있는 플래너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스승을 만났다. 저에게도 정말 많은 스승이 있었습니다. 아주 진상 같은 고객님들 계시죠. 근데 오히려 여러분들 그런 분들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관리에 좀 신경을 썼어야 했구나. 마케팅을 펼칠 때와 관리를 할 때 이런 걸 좀 내가 잘했어야 했구나를 어떤